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이 나오면서 이제야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4명의 후보 간 설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자, 국정감사는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의혹에 초집중이 되면서 창과 방패의 격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큼직큼직하고 굵직굵직한 뉴스들 속에 과연 나 자신, 우리의 자리는 있습니까? 어떤 뉴스와 이슈도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으면 미디어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드라마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자, 내일 거리두기 변경안이 발표됩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검토도 시작이 됐는데요. 자, 오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사회적 일상회복과 함께 우리 자신, 각자의 일상회복에도 먼지를 털어내고 준비할 것들이 많겠죠. 함께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고요. 내 삶은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죠. 뉴스와 미디어가 그걸 해주지는 않습니다. 중심 잡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요, 방콕에 나가 있는 김 원장 특파원과 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을 포함해서 총 5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요즘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한 입에 다 안 들어가요. 뉴스가 큽니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쨌든 이 민주당 어제 당무위원회가 오후에 열렸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낙연 후보 측 이재희는 기각이 됐고 승복을 했고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뭐 예상했던 대로 그런 네네. 그림이 좀 그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10일 경선 결과 발표 후 사흘 만에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한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네. 우선 어제 오후에 있었던 당 최고의사결정기구 당무위에서 대선 경선 표 계산 방식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 사퇴 이전 표를 무효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네. 당 선관위 해석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 뭐 이런 주문을 의결했어요. 네. 이건 나중에 뭐 전당대회 할 때 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렇게 이의 제기를 기각하는 당무위 결정이 나온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사랑하는 민주당에 드리는 글 이런 제목의 글이었는데 이 대통령 후보자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 이렇게 밝혔고 이어서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린다. 이 후보께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단 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 승복에 필요한 이야기가 네. 이렇게 SNS에 다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축하하고 네. 나도 노력하겠다. 네. 그리고 서른 의원도 네. 어제 밤 늦게 SNS에 글을 남겼어요. 민주당 승리 위해 소임 다하겠다.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당의 결정에 승복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네. 이낙연 후보 본인이 육성으로 얘기한 건 별로 없어요. 캠프 관계자들이 뭐 서른 의원, 홍영표 의원, 또 저희 인터뷰한 김정민 의원 이런 분들이 좀 거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네. 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원팀 영광로 선대위가 꾸려지는지도 궁금한데 그럼 이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뭐 화답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SNS에 올려서요. 글을 올려서요.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이낙연 후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네. 이제 손을 꽉 맞잡고 함께 산에 오르는 동지가 됐다라고 환영을 했고요. 이 능선을 넘어 반드시 정상에 이낙연 후보님과 함께 길을 찾고 오르겠다.
잡아주신 손 꼭 잡고 함께 가겠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당의 자랑이다. 그렇게 국민들께 높은 지지를 받은 총리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지켜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으신 줄 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동지다. 이게 중요하다. 작은 차이보다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힘들 때 서로 부축하면서 같은 곳을 향해 걸어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또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 네. 국민들이 이 말만은 잘 믿지 않아요. 정말 네. 하나가 된 것일까?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면 장면이 필요한데 요즘 주로 치맥을 먹는다든가 네. 뭐 막걸리를 먹는다든가 만나서 뭔가 이벤트를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잠깐이라도. 자, 그러면 이낙연 전 후보죠. 네. 이 진짜 후보, 본선 주자가 된 이재명 후보와 언제 만납니까? 날짜를 갑자기. 날짜와 시간, 날짜로. 메뉴. 날짜, 시간, 메뉴. 보통은 어디서? 상대를 예우하는 게 네. 관례이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이제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고 전국 8도에 있는 막걸리를 다 알고 있고 아, 네네. 줄줄이 꿰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심지어 예전에 총리 시절에 제가 유영민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네네. 만났을 때 총리와 장관이나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만나서 주재할 때도 다 막걸리를 소개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이낙연 후보를 배려해서 이낙연 후보가 특히 좋아했었던 막걸리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서 치맥이 아니겠네요. 그렇게까지 상징성이 가지면 왜냐면 치맥을 한다고 해서 뭐 달리 좋아질 게 없기 때문에 상대 후보의 지지를 또 얻고 최대한 배려하는. 네,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만나는 시점은 최대한 빨라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빨라야 국정감사 전에 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포옹하면서 그동안 이제 경선 과정에서 큰 파열음도 있었고 서로 지지자들 간의 이제 감정의 골도 많이 상했는데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갑시다. 김종민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서 이 다른 나라 갔다 오면 시차 적응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하루만 자도 더 괜찮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냐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이낙연 후보 스스로도 막걸리 한 잔 마셨다고 확 풀리지 않아요. 네. 감정의 골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인지라. 시차가 있으니 사람마다의 그 감정의 시차가 있으니까 네네. 그걸 최대한 빨리 만나서 하고 국정감사 나간다고 했으니까 국정감사장 끝나고 민주당이 통합선대위에 했을 때는 그 선대위 자리에는 이낙연 캠프의 식구들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식구들 네. 김두관 후보를 도왔던 식구들 박용진 후보 두루두루. 추미애 다 함께 모여서 정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랄 겁니다. 네네. 파티의 규모를 많이 키워놓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빠를수록 좋다 그랬고 예.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18일에 당장 이제 행안위 출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20일 국토위니까. 다음 주 바빠요. 그럼 이제 이번 주말 중 만날 것으로 예견을 하신 걸로 보고 네. 자, 메뉴는 막걸리로 다음 주에 만나 틀리나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네.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후보는 이 이재명 후보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서른 의원, 또 김종민 의원, 홍영표 의원, 네. 또 윤영찬 의원 등등. 자, 이재명 이 선대위 합류할까요? 합류하도록 해야죠. 설득해서. 네, 설득해서. 왜냐면은 후보들 간의 감정의 골도 남아 있겠지만 후보를 도왔던 현역 의원 그리고 전직 의원들도 감정의 골이 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어떤 자리를 함께 하는 방법. 그렇죠. 제일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 이런 모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2017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나서 안희정 캠프 쪽에 있었던 뭐 박영선, 이철이 다 함께 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자, 여권에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작가 방송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네. 유시민 역할론이 솔솔 풍겨나오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이 민주당 내 인사들 사이에서 유시민 이사장도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만큼 용광로 선대위가 더 나아가서 모든 이 진보 개혁 세력, 민주 세력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역할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김해 봉화마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거든요. 아, 그래요? 물러나기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간 건데 거기 방명록에 쓴 글이 좀 눈길을 끌어요. 거기 보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허.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광물처럼.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들과 만찬 자리에서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네. 말을 했었는데 그 표현을 가져가서 쓰면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겠다. 이렇게 적었다는 부분. 네. 전 이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의미심장하다. 내일을 열려면 이게 내년 3월 9일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정권과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도 SNS 글을 올렸을 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끈기 있게 흘러 바다에 이르겠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뭔가 다 연결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네. 함께 할 수도 있겠다. 이번만큼은 특히 좀 어려운 선거가 민주 진영의 지금 앞에 있으니까 합치는 게 아니냐, 함께하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뭐 친문 핵심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유시민 이사장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메시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친노 친문 핵심인데 네. 민주당원은 아니죠. 그렇죠. 원래 이 정의당이었다가 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정당도 있었고. 네. 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당적이 없는 걸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당 무소속인데. 이사장직을 예. 계속 자,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어떤 역할을 보탤 것인가. 네. 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뭐 이제 이재명 지사 네. 지금 지사직을 사퇴해야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네. 그래야 이제 그때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겠어요? 네, 선대위도 꾸려주고 이제 흔히 말하는 공보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하다못해라 문자 메시지가 발송할 수가 최소한의 있어요. 선거 운동을 이제 할 수 예. 있다. 그동안 이제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후보였기 때문에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달리 뭐 이낙연을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네네. 캠프 이런 문자 발송할 수 없었거든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사직 사퇴를 하고 나서야 그 정도의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어디 가서든 만날 수가 있고 도정 일정과 무관한 일정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도정 일정이 중요한 게 있었는데 갔다라고 하면은 도정은 내팽개치고 네. 대통령에만 눈도 멀었다 이런 얘기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도정 일정이 있으면 빠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케줄 관리상도 아마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사로서 그럼 다음 주에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국정감사 수감. 이 국감 수감을 또 야권의 어느 후보인가요? 네. 구속 수감이라고 빗대서 이게 랩처럼 라임을 맞추는 네. 그런 느낌인데. 자, 저 야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4명으로 줄여진 이제 경선 후보들 뭐 연일 토론회, 어제 토론회 있었죠. 네,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치열한 얘기가 막 오가고 있는데 어제 이 윤석열 후보는요 무슨 정신머리 발언 이 문제였다. 이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토론에 앞서서 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캠프 제주 선대 임명식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말 그대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토론에서가 아니고 그 전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 뭐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당내 경선 주자들의 공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뭐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 이건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정말 센 발언이네요. 저 이걸 들으면서 아니 당 경선 주자가 당이 없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건 글쎄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정신머리라는 이 발언부터 뭐 정신은 어떻게 보면은 속되게 이른 말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을 정도로 잘 우리가 또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어제 진격의 보수라는 저희 코너에 네. 이상돈 전 의원이 나오셔서 네. 지금 요즘에 이 야권에서 이제 횡행하는 발언, 언어 형식을 놓고 심각하다 이거 저질이다 막 이렇게 야단치셨거든요. 이게 스트롱맨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 캐릭터들이 이제 투철한 홍준표 후보, 이재명 후보, 이제 윤석열 후보까지 주목받는 건 알겠는데 그 캐릭터가 이제 후보가 돼서 어떻게 대표성을 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 윤석열이 지금까지 이제 정권 교체라는 말이 좀 어색했었던 그리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았던 정당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스트롱맨 캐릭터에 맞는데 이 당은 뭐 없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당을 열심히 지켜왔던 지지자들이나 뭐 다른 후보들한테 바로 되치기 받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지금 다른 후보들이나 또 이준석 당대표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캠프에서 관리된 메시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을 미묘하게 비껴가서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당내 다른 주자들한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원들이 볼 때도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당의 후보의 입장에서 또 조율된 그런 정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또 여과 없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동안 좀 이 간격을 좁혀가는 걸로 보였던 이 쩍벌 자세 이른바. 아, 네네. 어제 보니까 간격이 더 넓어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너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오늘. 저도 그러니까 몇 번 그동안 봤는데. 자신의 단점이나 뭐 지적되어 있는 실수 이런 걸 좀 바꿔가겠다라고 초반엔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는 좀 자신감이 붙었는지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바뀌지 않는다. 네, 그런 자세를 보면서도 알겠고 이런 발언을 보면서도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그러자 아까 이 오창석 평론가 얘기했듯이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 두 네, 분은. 홍준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SNS에 뭐라고 썼냐면 참 오만방자하다. 뻔뻔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편이 돼서 보수 괴멸의 선봉장이 된 공로로 벼락 출세를 2번이나 하고 검찰을 이용해 뭐 장모비리, 부인비리 방어하다가 사태 이후에 자기가 봉직하던 검찰에서 본격적인 가족비리, 본인비리 수사하니 그것도 뭐 정치 수사라고 호도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못된 버르장머리. 아까 윤석열 총장은 정신머리, 홍준표 의원은 버르장머리. 이것도 버릇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네네. 이걸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SNS 글을 올려가지고 아니 뭐가 두려워서 등 뒤에서 칼을 꽂냐.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시절 버릇이냐. 이렇게 또 지적을 했고 거의 피타면 털어서 뭐 나온 게 있냐라고 하는데 10원짜리 하나 안 받았다는 장모는 나랏돈 빼먹은 대로 구속됐었고 뭐 부인과 장모의 주가 조작 의혹, 본인의 고발사적 의혹, 윤우진 사건 거짓말 의혹, 화천대유 김만배가 부친 집 사정 의혹 이건 뭔가 이렇게 강하게 또 반문을 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내부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세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매일 듣고 있는 이제 윤 후보는 이럴 거면 당이 해체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화가 나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뭔가 지금 내부에서 여야 구분 없이 지금 엄청난 어쨌든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그래 보입니다. 자, 어제 토론회에서는요. 네. 또 뭐 천공 스승이나 주술 역술 문제가 또 나왔습니까? 넘어갔습니까?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까? 네, 또 나왔고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천공 스승 영상 보라고 해서 보니까 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웃음으로 일관하긴 했으나 네.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승민 후보가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부분 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대답과 무관하게 네. 계속 그냥 주술과 미신을 묻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후보한테 이 이야기는 후보가 어떤 대답을 하든 이미 불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건드리는 순간 이제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지 않았고 저는 여러 가지 중에 토론은 역시 논리적이거나 또는 상대를 놀리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논리와 논리. 네. 원희룡 후보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토론을 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 공약 보면은 고용 성장 얘기하고 있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쳤거든요.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수세에 좀 몰렸는데 홍준표 후보가 바로 되치길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렇게 말씀 잘하시면 제주도지사 하실 때 여기 제주도니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잘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뭐라 했냐면 근데 왜 제주도에서 지지율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홍준표 후보가 웃었어요. 네. 원희룡 후보가 당황해서 버벅거리다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말려버렸습니다. 네네네. 이게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에서 아주 논리적인 고용지표, 성장률, 지표 이런 거 다 날라가고 그냥 원희룡 후보가 당황하는 것만 남아요. 지지율 이제 논쟁을 하다가 네, 논리적인 공격이 놀리는 걸로 그냥 되치기 다 했습니다. 이게 글쎄요. 이게 좋은 방식의 토론이냐 이건 우리가 좀 아니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또 후보들은 어쨌든 당장 얼만큼 임팩트가 있느냐. 그렇죠. 이 시청자 혹은 회자가 유권자들에게 각인 효과를 강하게 남기느냐. 여기에 또 전략을 쓰니까. 이번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제일 승자는 천공 스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이고야. 들고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아니 일단 이분이 유명해진 건 사실이에요. 영상도 들어서 저도 많이 몰랐는데.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도 왜냐면 방송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말씀하시는지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조회수 많이 올려놨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4명의 경선 후보 토론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12시 40분을 향해서 한 20초 남았습니다. 9685님 청취자분이신데요. 우리 청취자 본부장님이시죠. 한입뉴스 듣는 중인데 너무 입 크게 벌려서 턱 빠져 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산재인지 아닌지는 제가 PD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33님 갈수록 잼나는 처영일의 시사본부 응원합니다. 야,
최영일인데 처영일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처영일. 예. 어쨌든 이게 재미나다고 응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에 임초희 리포터 불러보죠. 들려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정릉램프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홍제램프부터 계속 작업 여파받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청담대교까지 답답합니다. 더 가서는 암사대교 부근 1차로가 도로보수 작업으로 막히면서 천호대교부터 제속도 못 내고요. 이어지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남양주요금소 부근에서 화도까지 밀립니다. 분당수소로 청담대교 쪽은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달래내에서 잠원까지 정체인데 잠원 나들목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처리 작업이 길어지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서초, 신갈 부근부터 수원, 그리고 오산 부근에서 남사 쪽으로 정체입니다. 남부 지역에선 중앙고속도로 대구 춘천 쪽으로 대동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일대 2km 구간 제속도 못 내면서 사고 영향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이게 우선 광주에서 토론회를 한 거고. 제주에서 어제는. 그러니까 광주에서 월요일 날 토론회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의 토론회 중 1차를 했고 어제 2차가 제주에서 토론회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월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룰 얘기 너무나 많은 키워드들이 나와서요. 네. 네. 또 뭐 천공 스승 얘기도 나왔고. 저 네.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4.3 얘기가 제주니까. 예,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격세지감이라고 느끼는 것이 음. 보수의 네 후보 모두 이 네. 4.3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4.3 사건. 그러니까 이게 진보 어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것이 네네. 어쨌든 제주도에서 당시에 일어났던 것은 흔히 말하는 당시의 우익과 좌익 모두 이제 다 일어났습니다. 네네. 너무 뒤섞여 있어서 결과적으로 핵심은 그 당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많이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공권력에 의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기리자라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후보는 잘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남로당이니 어제 홍준표 후보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보 어젠다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다가 그동안 보수 후보들은 다 외면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보수 후보 네 후보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은 그래도 역사가 정말 한 발짝이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진전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언제적 사건입니까? 네.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80년에 광주 5.18 민주화 항쟁도 이제는 이 야권 보수 후보들도 참배하고 그렇죠.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라는 거에 동의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지만 전문에 이 광주 정신을 넣는 것까지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4.3은 그거보다 더 오래된 일인데 맞습니다.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뭐 깐부 얘기도 나왔다 그러고요. 또 뭐 용어들이 너무 새로운 게 많아서 아까 뭐 정신머리는 그 전에 나온 얘기고. 네. 실제로 이제 깐부처럼 보였던 것이 그러니까 편을 먹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깐부는 같은 편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원희룡 후보에게 질문을 던질 때 대장동 1타 강사 유튜브 너무 잘 봤다. 칭찬하면서 이제 쓱 뭔가 연대의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유승민 후보 바로 깨버리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홍유 후보가 연대했다는 느낌은 조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따로따로 가는 거죠. 윤원 후보는 이제 연대의 느낌이 살짝 나긴 했습니다. 약간 러브콜과 뭔가 이제 케미가 통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 간의 날선 질문들도 보면은 유독 원 후보는 윤석열 후보 측에는 그렇게 날선 후보가 그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계속 예비 경선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후보 때도 말씀드리지만 토론을 잘하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준비된 후보처럼 보이는 사람이 유독 윤 후보에게만 약하게 한다면 지금 일각에서 들려오는 지금 정말 대선 후보가 되기보다는 내년에 당권을 노린다는 얘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본인도 본인 캐릭터를 선명하게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선에 나온 이유는 뭐 대선만이 아니라 다른 그 이후의 정치적인 향보, 입지 이런 걸 이제 또 고려한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들인데 뭐 본인만 알겠죠. 그럼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 주주죠. 경찰 소환됐고 또 검찰 소환됐고 검찰이 1차 소환 14시간 조사 받고
또 2차 소환하나 그랬는데 전격 사전 구속영장을 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실질 심사인데 네. 결과 언제 나옵니까? 이 결과 뭐 오늘 빨라도 오늘 밤 늦게나 나올 것 보통 같고요. 밤 늦게. 아마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내일 새벽. 네. 왜냐하면 검찰과 이 초호화 변호인단, 이 변호인단 사이에 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뭐 거기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오늘 10시 17분쯤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해서 네.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취재진에게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군지 궁금한 그분. 그러니까 천화동이 1호의 절반은 뭐 그분 것이다. 녹취록에 등장했다는 정영학 그분.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 거기에 대해 김만배 씨는 한결같이 그분은 없다. 오늘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천화동이 1호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소유주는 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이재명 지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인터뷰차 한번 봤을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혐의가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게 뭐 배임, 뇌물, 횡령 이런 혐의들이 있는데 네. 이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다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네. 그러면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보통 또 속보 뉴스에 김만배 구속 혹은 김만배 네. 구속 기각 뭐 이게 나올 텐데 자, 귀가하느냐 아니면 이제 구치소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일 이후에 약간 대장동 개발 의혹이 향방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소명이 혐의 소명이 잘 안 됐다. 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혹시 이게 이 범죄 소명보다는 증거인멸 이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휴대폰 던졌다. 구층에서 던져버렸으니까 네네네. 뭐 그런 부분들. 근데 만약에 이번에 김만배 씨가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검찰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따라서 줄기를 따라서 가고 있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뇌물을 줬고 그다음에 이 배임이 있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짝짝꿍해서 이런 부분들이 소명이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서는 좀 길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내내 이 대장동 의혹과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지사의 관련성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이제 총공세가 얘기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이제 뭐 여당은 이것을 또 방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창과 방패가 부딪힐 텐데 조금 이걸 이제 우리 학습해 놓을 필요는 있겠어요. 자, 김만배 씨 이제 구속이냐 아니냐 기록이 있고 네. 그리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이었으니까 유일하게 지금 화천대유가 아니라 공공소속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는 협조하고 녹취도 많이 이제 제출했다는 제출했고. 거. 마지막 키맨 하나가 남욱 변호사로 지목이 되는데 네. 입장은 막 나오는데 귀국을 합니까? 네. 지금 여권 무효 네네네. 조치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과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또 초호화 변호인단 그래요? 구성했다고 불리고 그쪽도? 있는데 네, 그쪽도 초호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들은 다 그쪽에 있나요? 그래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일정 네, 조율을. 네. 그래서 뭐 빠르면 다음 주 초에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에서는 빨리 들어와야 된다. 다음 주 초에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걸 이제 변호인단에서 어떻게 조율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귀국할 것이다. 네.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면 네. 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네, 서로 그분에 다른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것도 그렇고 50억 뭐 로비 약속 네. 클럽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오평론가님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이게 결국은 검찰이 준비를 잘 하지 못하면 그냥 용두사미로 다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지금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이 똑같은 얘기로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의심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보면은 약간의 내분이 있어 보입니다. 같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긴 하나 네네네. 돈을 어떻게 주고받고 뇌물을 어떻게 주고받고의 네. 사이에서 내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 4명 중에 유동규를 제외하고 남욱, 정영학, 김만배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잘못을 했다면 나머지 두 사람도 같은 잘못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돈을 주라 말아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진짜 주라고 해서 줬다면 그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네네. 주라고 시킨 사람도 문제인 것이죠. 뇌물이 이걸 다 있는 보고 거고. 있었던 세팅했었던 회계사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혐의를 잡지 못하고 우리가 무죄나 네. 무혐의로 나올 때
정말 죄가 없습니다라고 결론 나는 경우도 있지만 증거 불충분 무혐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명확한 단서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명확한 단서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만 맹신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핵심 부분을 놓칠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큰 그림으로 좀 돌아와서 이게 왜 불거졌는지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이 왜 불거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어떤 곳에 흔히 말하는 관에게 넘겨서 네. 개발되지 않을 것을 개발해 조게 만들었다든지 그 사람만 돈을 더 많이 벌게끔 해줘서 그 사람들이 얻은 차익을 다시 관에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게끔 만들었는지 그런 걸 뭐 뇌물, 네. 리베이트 이렇게 이런 부르는 부분에 거죠? 대해서 정확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네. 서로 지금 다른 사람 서로 지금 초호화 변호인다 아니에요. 그래요. 내 의뢰인만 무죄나 무혐의로 빼내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내용은 자, 김만배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고 이 김만배 씨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네. 실체 없는 얘기다라는 거고 또 남욱 변호사가 툭 튀어나와서는 정영학 회계사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나도 같이 이제 들은 바 있다라는 이제 주장들인 거예요. 자,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또 이 녹취는 다 2019년도에 이루어졌다고요? 그 전후에서? 네. 이제 돈을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예, 예. 싸움이 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로써 말을 좀 반박하고 말로써 말을 뭐 부연 설명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신뢰해서 그걸 가지고 사건을 풀어갈 수 있겠느냐 네네.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진술만으로. 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돈의 흐름이다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수사가 좀 미진해서 용두사미가 되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또 특검론이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생각도 들어서 이 오래 길게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혈액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네. 향년 71세니까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젊은 나이신데 빨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첫 통화를 할 수 있다. 조율 중이다. 박 기자님 이거 확정된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논의를 조율을 하고 있다. 아.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본 외신에서 나온 그렇습니다. 일본 거네요? 보도가 있었고요. 어쨌든 뭐 통화는 할 것 같은데 그 네. 시기가 좀 네. 언제일지 이거 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문 대통령 축전은 이미 보냈으니까 네. 오늘 첫 통화가 있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본부장님, 5410님, 오늘 집안 할 일 마치고 대추사과 마치겠다. 최영일 시사본부장님, 저는 시사본부장 아니죠. 시사본부 방송팀장. 네, 여기서 이제 방송팀원 두 분, 우리 박 기자와 오평론가를 이제 모시고 한입 뉴스 하고 있는데 세 분 호흡이 너무 좋습니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합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자,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하죠. 7783님 본부장님의 선곡입니다. 코요태 만남. 다 좀 연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 아는 노래가 나와. 딱 제 세대 노래가 나오거든요. 7783님 코요태 만남 신청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했던 그런 날들. 우리 이제 같이 노래 불러요. 이 가사인데 자, 민주당 아마 대선 후보 승복 뉴스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곡해 주신 것 같습니다. 7783님 외에 더해서 2392님, 6370님, 7910님, 8833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코요태 만남 들으시면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했던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날이 잊어도 되는 지워도 되는 추억을 생각지 말아요. 당신과 만난 이날이 행복함으로 시간 속에 묻혀진대도 얼굴 맞대 이대로 살 수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은어란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을 뜻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은어는 나이 든 세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은어와 비교할 수 있는 표현으로 견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겨 밑에 티읕 받침에 쓰는 견말은 같은 집단의 사람들끼리 사물을 바로 말하지 않고 다른 말로 빗대어 하는 말을 뜻합니다. 총알을 검정 콩알이라고 한다든지 싱겁다를 고드름 장아찌 같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예지요. 견말의 또 다른 예로 두매 한 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 나오는 매와 짝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면 매는 젓가락 한 쌍을 세는 단위로 젓가락 한 매는 젓가락 두 짝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짝은 둘이 서로 어울려 한 벌이나 한 쌍을 이루는 것에 각각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두매 한 짝,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두매는 젓가락 두 쌍, 그러니까 네 짝을 뜻하고요. 여기에 한 짝을 더하면 모두 다섯 짝이 됩니다. 따라서 두매 한 짝은 젓가락 다섯 짝에 빗댄 것으로 다섯 손가락을 이르는 말입니다. 옛날에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던 버릇 때문에 손가락과 젓가락이 용도가 유사하다는 것에 빗대어 재미있게 나타낸 견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건조한 영역이 우리나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무겁기 때문에 지금 가라앉아서 대기가 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도 해안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영동 지방은 아침부터, 경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 역시 오후부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영동과 경북 동해안의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 나머지 비 오는 지역은 5mm 안팎의 비만, 아주 소량의 비만 뿌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현재 23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9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5도의 분포로 내일도 서울 23도 등 오늘과 별반 차이는 없겠습니다. 오늘 강릉과 대전, 전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25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모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로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산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결선 투표 없이 자당 대선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제작한 관상 앱 개발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억 원을 지원했고 관련 내용이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 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남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나라들은 어떤 모습일지, 특히 방역 모범국이었죠. 싱가포르 상황은 어떨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콕에 김원장 KBS 특파원을 연결해 봅니다. 자, 김원장 특파원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방콕입니다. 아유, 얼마만입니까? 정말. 네. 지난해 이 앵커를 놓으시고 떠날 때 한여름 송별회가 기억에 생생한데 1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네. 자, 이제 해외에서 보고 계신데요. 이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를 도입한 싱가포르의 현재 코로나19 상황,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소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뭐 방역을 워낙 잘하는 나라였고요. 거의 1년 동안 확진자가 하루에 뭐 몇 명 수준이었는데 네. 그러다가 확진자가 한 달 전부터 늘기 시작해서 보름 전에 하루에 1,500명, 지금 한 3,000명 정도 발생하니까요. 우리 네네. 인구의 한 9분의 1 정도 되는 나라니까 네. 우리 인구로 비례하면 하루에 한 3만 명 나오는 겁니다. 오, 정말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싱가포르 인구가 이제 500만 명대. 자, 그럼 싱가포르 정부 지금 재택 치료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을 밝혔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지금 이 격리 치료를 생활치료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싱가포르의 이 재택 치료 비율은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게 이제 큰 틀에서 독감처럼 조심스럽게 살면서 관리하고 네. 뭐 이러자는 거잖아요. 예. 지금 독감 우리 보통 집에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싱가포르는 지금 현재 확진자 18,000여 명 중 88% 정도가 집에 있습니다. 오, 90% 그러니까,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오히려 며칠 전에 더 강화했습니다. 원칙을 분명히 했는데 네. 예를 들어 백신 안 맞고 확진됐는데 나이가 49세 이하라면 병원 안 보내고 집에 있어라. 백신 다 맞고 확진됐으면 나이가 79살, 79세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집에 있어라. 놀랍죠. 다시 말하면 백신 다 맞았다면 양성 나와도 80세 돼야 우선 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진 판정받으면 아마 지금도 앰뷸런스가 바로 올 텐데 그렇죠. 싱가포르는 확진 받아도 병원 가기가 아주 힘듭니다. 여전히 확진자 중에 98.5% 이상이 경증이나 증상이 없으니까 집에서 치료하고, 대신 이렇게 병상을 더 확보해서 일부의 중증 환자들에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중증 환자들에게만 집중한다. 네. 예, 나이가 이 젊다고 하기에는 79세 이하가 젊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60대 중반부터 이제 고령자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확진자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도 걸렸어도 뭐 88%가 재택 치료, 집에서 감기처럼 치료하세요, 독감처럼 치료하세요 하고, 그럼 이 위드 코로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데 싱가포르의 일상생활은 그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나요?
우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에 여러 해석이 있지만, 네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인류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드 아웃 코로나는 안 되겠다. 예. 이 코로나 없는 코로나 종식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럼 같이 살자 조심하면서 이 왕관 모양의 감기 바이러스하고 같이 살자. 그 이센용 싱가포르 총리도 언제까지 우리가 같이 지낼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니까 그건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네. 그냥 코로나와 같이 살자 선언했지만 뭐 크게 우리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방역의 끈을 더 조이거나 풀거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데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자 이런 네네. 겁니다. 그런 방역 수칙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네. 마스크 다 쓰고 보통 실내 실외 활동하고요. 물론입니다. 네. 뭐 손 씻기라든가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영국이나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개인 자율에 맡겼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방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매일 이제 이 확진자 발표하지 않겠다고 싱가포르 정부가 일전에 얘기했었고, 네, 네. 그리고 중증 환자들에게 집중하고 이 80세 이상이 돼야 적어도 병원 치료가 이제 열려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알아서 치료하십시오 하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방역 수칙은 지켜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내일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되거든요. 네, 그럼 네. 어떤 뭐 모임의 숫자 제한이나 혹은 또 이제 이 소상공인들 어떤 이 업장의 제한 시간 이런 건 네, 어때요, 싱가포르는? 대부분 열려 있고요. 아이들 학교 가는 건 다시 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 통계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매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만약에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확진 판정을 오늘 받았다 그러면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가격리하면서 원격 진료나 또 스스로 신속검사, 자가검사 그 키트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매일매일 보건당국에 올려주면 됩니다. 네네. 네. 스스로. 백신 다 맞고 증상이 없다면 10일만 집에 있어도 됩니다. 열흘만 집에 있으면 된다. 네. 심지어 밀접 접촉자로 분리돼도 강제 자가격리 없애버렸습니다. 동네 자판기 가면 그 ART라고 항원 신속검사 키트가 있습니다. 네네. 그거 6개 빼들고 가서 매일 하나씩 자기가 검사해보고 보건당국에 올리면 되고, 그래서 6번 다 음성 나오면 7일째 되는 날 그 출근해도 되는 겁니다. 해제.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게끔 독감처럼 독감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방역 규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이제 쇼핑몰도 못 들어갑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에서 쇼핑몰 안에 뭐든 다 있잖아요. 네네. 못 들어갑니다. 경찰이 수시로 와서 검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만 일종의 백신을 한 명이라도 더 맞히기 위한 압박수단인데 이런 규제도 작동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상으로 하나씩 우리가 일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상을 영위하면서 조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얼핏 들으면은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요 싶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많이 다른 것이 그렇습니다. 중증에 집중한다.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이제 독감 수준으로 점점 근접하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지금 재택 치료 중심으로 가는데 물론 이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규모야 늘었다 줄었다 하겠지만 이 중증,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이나 사망률은 어때요? 3,000명 나오는데 지금 하루에 10명 정도 사망하니까 사망자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는 원래 0.1%까지 떨어졌다가 근데 보통 확진받고 보름쯤 후에 평균적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보름 전에 싱가포르에서는 한 1,5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10명 정도 죽고 있으니까 치명률로 따지면 0.6% 가까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만약에 1% 가까이 육박한다면 싱가포르 정부의 위드 코로나도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매우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참고로 우리는 치명률이 지난 석 달 동안 0.3에서 조금 올라서 0.35%. 전 세계 평균은 2%니까 우리는 뭐 7분의 1, 8분의 1 수준인데 싱가포르는 0.1에서 지금 0.6까지 급상승하고 있다. 사실 강력하게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도 하루하루 매우 마음속으로는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KBS 특파원이시니까 이제 우리나라 상황 또 이제 거기 나가셔서도 매일 보고 계실 텐데
혹시 이제 싱가포르 사례를 지금 보시면서 네. 우리도 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거든요. 네. 좀 어떤 점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건 꼭 좀 전해주고 싶다. 이런 대목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위드 코로나 상황인데요. 그렇죠, 유럽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영국은 하루 100명 이상, 미국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2,600여 명 정도 1년 반 동안 사망했는데 미국은 지금도 하루에 2,500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드 코로나라는 게 좀 무색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싱가포르에 주목할까? 싱가포르는 의료 시스템이나 국민들의 방역 수준,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매우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한두 달 뒤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맞부딪힐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싱가포르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85% 이상 백신을 맞아도 확진자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네. 하지만 잘 관리하면 치명률은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긴 쉽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 가고 있는 이런 수많은 정책들이 우리한테 이제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중에 어떤 게 맞아떨어지고 어떤 게 실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것을 이제 거의 현지 가까이서 동남아 상황 지켜보고 계시고요. 지난해에도 나가실 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나가셨는데 네. 김원장 기자님 들어오실 때는 또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상황이 어떨까 궁금한 대목입니다. 오늘 참 큰 도움 됐고요. 또 그동안 이 페이스북에도 계속 중요한 얘기들을 올려주고 계셔서 저는 꼼꼼하게 다 숙독하고 있다.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 3253님, 김원장 기자님 반갑습니다. 태국에서 보내주신 인근나라 관련 소식들 잘 듣고 있어요. 늘 건강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현지 상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을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올웨이스 쪽님, 조일철님, 해피블루님 많은 분들이 김원장 기자님 반갑다고 인사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건강하세요. 네, 방콕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콕에 나가 있는 김원장 KBS 특파원과 위드 코로나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간식 마음대로 골라 드시라고 편의점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편의점 상품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지금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자,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부터 입담이 이미 터져 있었어요. 네. 위리안치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집권 여당의 지금 대권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님 최측근이신데 제가 좀 두렵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저는 최측근 아니에요. 최측근 아니다? 네. 대변인이셨으면 멀리 떨어져 계시고 대변인 15명이나 되는데 무슨 15분의 1입니다. 제일 탁월하셨잖아요. 서로 저렇게 또 지금 오늘 제가 싸우라고 부추겼더니 두 분이 덕담을 주고받고 계세요. 자, 좋습니다.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 현근택 대변인님. 전 대변인. 네, 해체했습니다, 캠프. 네, 이재명 후보와 직접 통화를 하시나요? 제가 전화 드리는 일은 없고요. 전화는 올 때는 있죠. 일을 제가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논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제가 전화 드릴 근본이 안 되잖아요. 필요하시면 전화는 오실 때는 있죠. 조직이 엄격한데요. 아니 그거는 대부분 왜냐하면 일정도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먼저 하기는 왜냐하면 수석 대변인도 계시고 또 비서실장도 계시고 상황실장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상의하지 제가 어떻게 후보님하고 아니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실무자들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캠프였습니까?
아니, 적당한 줄 알았더니 바로 공격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럼 예전에 선거 뛰어보실 때 바로 뭐 급하면 바로 전화해요? 당연하죠. 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좋아요.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그 이낙연 후보 본인이 어제 이제 승복하기로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갈등이 일단락 됐는데, 그럼 지금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 이 민주당 1년의 과정 한 사흘 동안 좀 이제 고심이 깊었죠. 네. 자, 어떻게 지켜보셨고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아마 그 승글 글을 저도 좀 봤는데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승복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이제 수용한다. 수용한다 이랬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정권 재창출하는데 뭐 작은 보탬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나간 거죠.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 그다음에 축하한다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아버지 때부터 민주당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보고, 이제 남은 과제는 결국은 이제 화학적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학적 결합을 하려면 일단은 만나야 되고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후보끼리는 직접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만나는 것보다 후보가 직접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나.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선거해보고 했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좀 지지자들 문제도 있고 본인도 또 이낙연 후보님도요 아시겠지만 선거에서 져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 왜냐하면 처음 나와서 바로 됐고 그때 탄핵 이후에도 바로 그때 민주당이 있었지만 그때도 당선됐거든요. 그렇죠. 전남에 지사 나와서 바로 됐었죠. 그다음에 당대표도 나와서 됐었죠. 종로에서나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쭉 어쨌든 동아일보 거쳤다가 정치로 들어오면서 어찌 보면 쭉 이렇게 승승장구 해오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아픔이 클 것이다. 네네.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은 화학적 결합은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장성철 교수님이 조금 더 냉정하게 보실 수 있는 거리에 계시니까 승복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야당을 지지하는 평론가이긴 하지만 저는 이낙연, 이재명 후보 또 송영길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승패를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다. 우리가 진영을 떠나서 여권이 계속 분란을 일으켜서 서른 의원님과 이낙연 후보님 이런 분들이 소신을 지켜서 계속적으로 이재명은 구속당할 거야, 선거에 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야당으로서는 좋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어른들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시 교수님 되시더니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나라의 장래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다 도움되는 겁니까? 원래 이러셨던 겁니까? 아주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랬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얘기 들을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된다. 청취자분들이 시사본부의 톰과 제리다. 두 분 너무 귀엽다. 막 이런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진영의 이득보다 먼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적 발전의 관점에서 우리가 선거 과정을 봐야 된다. 바람이 있다면 국민의힘 경선이 11월 5일 날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약간의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현근택 대변인께서 승복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주시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승복 문제가 며칠 가면서 오히려 2007년에 그렇게 이제 이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죠. 그렇죠.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세게 붙었는데도 이명박 후보가 선출이 되자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바로 승복 선언하던 게 교과서적인 사례로 회자가 됐어요. 제가 그때 박근혜 캠프 공보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우리 승복 연설할 때 우리 캠프에서 그거 보면서 막 울었어요. 승복의 모범이다. 가만히 안 있겠어 막 이러다가. 그때 화가 나 있었는데. 그래서 정권 교체해야지. 그 생각으로 멈췄습니다. 또 우리 장 교수님도 그 아픈 경험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셨네요. 선거 많이 져봤어요. 많이 져봤다. 자, 이른바 원팀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얘기해 주셨어요. 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자, 이재명 구속까지 언급해온 이 전 대표 측 서른 의원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낙연 캠프 김광진 전략실장 겸 대변인도 오늘 아침 또 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갈등 봉합을 당선되신 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당이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당대표님이 패배한 후보의 선대위원장에게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 지지자들을 일배 같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계속 대응하시는 것이 정말 원팀이나 합심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자, 좀 이게 심각한 얘기들이에요. 저희 작가들이 이제 우리 장 교수님하고 네. 사전에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통화한 이야기를 제가 고자질을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정치권에 오래 몸담으셨고 지켜보셨는데 이번에 오간 말들의 수위가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보셨다고요? 저는 두 부분이에요. 네네. 하나는 구속당할 가능성이 높아라는 것과 우리 대선 본선에 가면 질 거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거는 야당에서도 함부로 하기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서른 의원께서 대선에서 본선에서 질 거야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감정의 선을 안 넘은 건데 이재명 나가면 이거는 감정을 넘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좋은 게 저같이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패널들이나 야당에서 계속 이용할 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많이 인용해 왔죠. 네, 우리 얘기가 아니라 당신네 중진 의원이 질 거라고 했어, 구속당할 거라고 했어. 내부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당 쪽에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요 치유할 수는 있지만 흔적은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파하기도 할 것이고 분노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잘 봉합이 될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걸 뭐 상대 정당에 비유한 그렇지만 또 이제 일배 발언 이건 좀 파장이 꽤 컸던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제 장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빨리 이제 봉합이 안 됐으면 하는 이제 느낌이 좀 받는데요. 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님이 하신 거는 대변인 얘기는 뭐 저도 이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어쨌든 경선 이제 결과에 승복하고 그 전에 얘기잖아요. 막 문제 있다. 뭐 이게 지금 말씀처럼 서른 의원이 뭐 구속된다, 질 거다. 뭐 그래서 뭐 야당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 우리도 계속 그 얘기 해왔는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끝난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김광진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이제 봉합해야 되는 거라서 뭐 당연히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또 참고 어쨌든 저도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야당 대변인이냐 뭐 심한 거 아니야 이게 저도 어찌 보면 이제 그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한 편이라서 저도 이렇게 어떻게 입장을 표명해야 되나 좀 고민했어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뭐 다 포용하지 마시고 서른 뭐 윤영찬 이 두 분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정계은퇴해라.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나가시면 어떨까요? 저렇게 부채질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까 김광진 이제 의원 목소리가 자, 이 보시면요. 지금 이 김광진 전략실장이 가처분 신청 소송 비용 모금이 30분 만에 2,000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승복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의사가 뜨거웠다는 건데 조금 전에 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게 일단 후보의 뜻이거나 캠프의 뜻은 아니겠죠. 지지자 일각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이 문제는 지금 그냥 어떻게 법적으로 흘러가는 건 놔두시는 거예요? 좀 말리시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좀 이거 좀 자제해야 된다. 네네, 자제한다. 사실은 뭐 법리 논쟁 전에 법적으로도 사실 어찌 보면 이해관계자는 후보자예요. 지지자들은 뭐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물론 냉정하게 따지보면 뭐 이해관계, 법적인 이해관계, 당사 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법리 논쟁이고 거죠. 그리고 당내 절차에 뭐 사실은 선관위에서 결정했고 당무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보통은 사법부가 정당 내에서 이렇게 결정한 거를 뒤집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 정당이라는 게 존속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도 보장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캠프 측에서 좀 이런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수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법원으로 끌고 가는 거는 우리 모습이 별로 안 좋다. 사실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정치 문제는 정치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뭐 서초동으로 끌고 가고 법으로 끌고 가면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대화와 타협과 협상과 거기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법부에서 딱 판단을 해버리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라서 저는 뭐 그 후보자
그러니까 직접 아니더라도 캠프 측에 있는 분들, 대변인이든 이런 분들이 그건 좀 아니다.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저는 좀 메시지를 내주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장 교수님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약간 어떤 이제 진단 분석들이 나오냐 하면 자, 같은 당 내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아까 나와선 안 될 말들이 나오는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의 본선 주자가 됐는데 최종 내년 3월까지가 길다. 5개월 남아있는데 중도 하차할 경우에 이낙연 등판론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한 얘기는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얘기 나올 수 하지만 있다?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월 5일 날 국민의힘의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그렇죠. 양자대를 여론조사를 계속 해봤는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이 없고 본선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봐라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니 후보를 교체를 통해서라도 정권 재창출하자.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후보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뭐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엔 권력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기 때문에 목소리는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보수권에서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1부에서 저희가 뭐 내기는 안 걸었지만 예언을 하나 이 다음 주에 국정감사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수감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격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와의 만남을 질질 끄는 게 아니라 오는 주말 정도 하지 않겠나. 이 오창석 평론가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술은 이 이낙연 후보가 좋아하는 막걸리로 이재명 캠프 측이 준비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길어져서 좋을 게 없으니까. 자, 혹시 현 변호사님 막걸리를 골라 놓으셨는지요? 제가 뭐 최측근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막걸리 회동할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막걸리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막걸리를 다 드실 정도라니까. 근데 이제 시점이 중요한데 주말쯤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국감이 굉장히 또 준비해야 되겠죠. 월요일, 수요일인데 사실 어찌 보면 국감 하이라이트예요. 국감 얼마나 또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뭐 국감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아마 정기국회 국감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뭐 했는지. 대장동 청문회다. 대부분 뭐 특검해라 말라 그거 하겠는데 아마 이날은 치열하게 싸울 거라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주말 넘기지 않을까. 국감이라는 이거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아마 얼마나 많이 공격하겠습니까? 대장동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텐데. 자, 오늘 그럼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쨌든 승복 이후에 이게 좀 화학적 결합, 용광로 선대가 되려면 지금 이제 선대위는 당장 사퇴를 좀 미뤘기 때문에 국감 이후 지사 사퇴, 예비 후보 등록, 선대위 발족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과연 서른 의원, 윤영찬 의원, 아까 김광진 전 의원도 나왔습니다만 또 이제 홍영표 의원, 김종민 의원 등이 자,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현역 의원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이낙연 후보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은 보통은 맞습니다. 후보 이렇게 떨어지게 했을 경우에는 보통 맞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아니면 단순히 약간 고문만 정도로 이렇게 이름만 걸칠지 아니면 공동선대위원장 맡을지 그건 당연히 제안은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을 하겠는데 아마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같이 하던 분들이니까. 근데 당연히 뭐 같이 해야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간에 같이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권 교체율이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과반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다 모아도 쉽지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진짜 뭐 있으면 다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장 교수님. 근데 아직도 우리 현근택 전 부대변인께서는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 안이하게 보고 있다.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의 판단에 의하면 우리 최영일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5명은 A급 전범이란 말이에요. 그 전범을 무서운 또 표현을 쓰셨네요. 위안 리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위안 보내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거를 포용하셔야 돼요. 먼저 손 내미시고
뭐 먼저 전화도 하시고 찾아도 가셔서 포용하면 이낙연 대표도 오히려 더 이런 분들 때문에 흔쾌하게 하실 수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움직여야 해야 된다는 거 저거 역시 정치 교수님, 정치학 전공 교수님답고요. 근데 이제 위리안치나 이건 다 야당을 지지한 거다. 이준석 대표, 뭐 그렇죠. 경쟁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 붙이면 정치는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감동을 주면 돼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님께서 절실하게 감동을 주시면 당연히 다 한 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후보께서 이낙연 이제 전 후보에게 어떤 러브레터를 보낼 것인가 중요하죠. 기대해 보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싸움의 전초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의 육성을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지켜야지 그 법을 어기면 안 되고요. 이거는 마치 그 분가한 그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 같은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죠. 다음 주 국감에 출석하는데 지금 이제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료를 내놓으라 주로 이제 경기도에 한 4,000건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미제출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국감 하겠느냐 하고 이제 일가를 했더니 여기서 지금 시아버지가 분가한 자식 집에 시어머니 며느리의 부엌 살림을 뒤지는 격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보세요, 장 교수님? 이재명 지사님께서 총명함이 많이 떨어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비유가 상당히 이상해졌어요. 안 맞아요? 저번에는 또 한전 뭐 대통령 관계 이런 식으로 또 비유하셨거든요. 비유가 적절치 않고 이 비유를 그러면 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우리 손주 교육비로 돈을 줬어요. 그랬는데 며느리가 유흥비로 탕진했어요. 그럼 가서 뒤져봐야죠. 왜 돈을 이렇게 썼냐고. 우리 손주 맛있는 것 좀 사주고 교육비 쓰라고 했는데 왜 네가 낭비했어? 라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국가 사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방 고유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일단 국민의 세금도 들어가고 공무원의 정책적인 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연히 감사해야 될 부분은 감사해야 된다. 자료 제출을 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아들은 없습니다만 결혼에 만약에 자식이 있어서 그렇게 돈을 줬어요. 근데 며느리가 딴 데 떴어요. 시아버지라고 가정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가서 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랬니? 따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거 들어가서 뒤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거 살림 별개인데. 이게 앞으로는 이거 가택 침입. 그럼요. 그리고 아니 성남시 자료는 성남시에 요청을 해야지 왜 경기도 가서 요청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도 의원님들이 가서 경기도 가서 막 그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 거 보고 좀 이해가 안 간다. 근데 다들 뭐 특검 해라다고 가셨잖아요. 또 앉았더니 국회의원 하는데 이렇게 자리가 좁냐 얘기하시는데 경기도청이요 굉장히 넓고 자리가 좁습니다. 어디 가나 다 회의실도 좁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그냥 퍼포먼스 하러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경기도 가서 성남시 가서 달라 그래야지 왜 경기도 가서 달라 그래요? 퍼포먼스도 있는데 국회가 직접적으로 개별 기초 단체, 그러니까 시, 구청 이런 데 직접 자료 요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서울시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원천적으로 막은 거죠. 아니 우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 자료 요청해가지고 성남시에서 자료를 내고 있어요.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일반 민간처럼 뭐 상급기관 이런 건 의미가 아니고 왜냐하면 성남시도 당연히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료 달라고 하면 주죠. 왜 안 줘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기초단체는 직접적으로 안 한다. 역시 오늘은 이제 다음 주 국감이니까 국감 얘기가 나오니까 두 분이 딱 창과 방패 역할로 딱 돌아가시네요. 제가 보좌관생활 하면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해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또 야당 얘기도 좀 저희가 해봐야겠죠. 잠깐만요. 앵커님. 오늘은 집권 여당 대우를 해드려서 이재명 후보님 얘기만 좀 계속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대우해드리셔야죠. 저희가 또 균형을 맞춰야 되죠. 공평하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이게 또 비판의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또 국민의힘 후보 토론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홍보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제주 토론회 하이라이트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됐으니까 대충 덮어주라는 겁니까? 저는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 어떻게 제가 해석을 그걸 하세요?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아니요.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 말귀를 원래 잘 못 알아듣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만배가 심지어는 윤석열 아버지 집까지 사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누나가 사러 갔잖아요. 정국 선생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은 확장안이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오늘 이 키워드를 뽑아오시는데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은 이제 승복 이야기 해오셨고 지금 이거는 또 장 교수님이 뽑아온 건데 키워드를 윤석열 이렇게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를 시작을 해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네, 1일부터 2일까지 하고 3일, 4일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5일 날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대략 보름 정도 남아 있어요. 참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국민의힘은 제도적으로 결선 투표제는 없습니까? 그렇죠.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없는 것 같아요. 한다 얘기는 있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보름 동안 계속 국민의힘의 보도 내용의 중심은 윤석열이 TV토론 잘했나 못했나. 그렇죠. 윤석열이 실수했나 안 했나. 이것만 갖고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발언 하나하나 초관심이라. 그렇죠. 1등 후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토론 아니어도 뭐 나와 발이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어제도 실수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참 힘든 게 앞으로의 3번의 양자 TV 토론이 있어요. 1대1. 네. 이제 다음번이 홍준표, 윤석열 이 두 분이 붙거든요. 네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야, 윤석열 후보가 과연 지도자 감인가 본선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만큼 실력을 갖췄는가 초미의 관심사로 볼 거예요. 이 부분의 허들을 넘지 못하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로 뽑았습니다. 윤석열 뽑았는데 지금 이제 계속 화제가 이제 4명으로 2차 컷오프가 되고 나서 1차, 2차 토론이 있었어요. 전국 순회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직전부터 토론에서 문제가 된 게 이른바 주술, 무속, 역술 이런 얘기인데 이게 끊이지 않고 2차 컷오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가 천공 스님 언급을 했는데 이 뭐 저 제주도 확장 얘기했는지 전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이 홍 후보가 하니까 윤석열 후보 모르겠다라고 웃어 넘겼는데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공 이분이 뭐 스님인지 스승인지 모르겠는데 뭐 스님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스승이라고도 하는데 스승이라 쓰더라고요. 보통 도인까지는 아니고 스승이라 쓰시던데 이게 사실은 뭐 왜 이런 거 자꾸 물어보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오래 했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오래 하신 분들은 가서 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분은 어쨌든 정치인에서는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 그거 자체가 바로 정책이 되거나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워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누구가 멘토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항상 예전에 누구 멘토한다는 게 중요한 게 그 사람한테 조언을 듣기 때문이에요. 사람 혼자서 판단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정치 신인이 이런 분한테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럼 뭐 중요한 의사결정을 그분한테 가서 맡기나?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사실은 지금 요 발언들이 보면 최근에 발언들이 좀 감정이 드러난 거거든요. 되게 뭐 당이 없어진다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그리고 또 심지어 뭐라 그랬더라? 보니까 뭐 해체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머리 이런 정신머리면 당이 없어져야 된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한 2,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어찌 보면 정치에서 보면은 굉장히 당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신입당원이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 당에서 뭐 20년, 30년 있던 분들이 듣기에는 저게 무슨 소리야. 이게 당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직 좀 정치화는 덜 됐다.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신머리가 나왔으니까 도대체 육성으로 윤석열 후보 뭐라고 얘기한 건지 듣고 와서 또 장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10수년, 20년을 갖다가 지내왔는데 뭐 월급쟁이 공직생활한 사람한테다가 도덕 검증이나 윤리 검증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지나가는 소가구슬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이와 유동규의 관계가 뭐 저와 무슨 정보 정책관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네, 자, 소가 웃을 얘기다. 정신머리,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다. 근데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 하는 논점을 잘 모르겠어요. 장 교수님, 요 어떻게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러한 생각과 판단과 말을 하면은 네. 자칫 잘못하면 정치판에서 윤석열 후보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언이 세십니다. 정치인들 특히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은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기 말 해서는 안 돼요. 감정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에 입각을 해서 그러면 잠깐 요 지금 아까 들은 발언이 전략적인 발언이겠는가?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인 발언이겠는가인데 그냥 감정의 표현인 겁니까? 원래 성격대로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당원들한테는 상당히 모욕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당장 너무 건방져. 네. 유승민 후보는 아니 눈에 뵈는 게 없네.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당원을 모독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3자가 다 비판을 했군요. 그러니까 당을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60대 이상의 골수 당원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상당히 좀 최소한 섭섭해하고 분노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을 지킨 분들을 모욕하면은 경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대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된다. 지금 이제 리짜 시리즈가 하고 있어요. 예, 저 호남에서 나와바리 민주당의 나와바리 발언이 문제인데 그거는 당원들 앞에서 편하게 얘기한 건데 이번에 그것까지 이제 이 정신머리 얘기가 나오니까 홍준표 후보는 버르장머리로 또 받아치기도 했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장 교수님 워낙 세게 비판을 하셔서 뭐 현 대표님 여기 더 할 말이 없어요. 정치판에서 없어질 수 있어. 여야의 경계가 없는데요. 굉장히 이런 자기한 얘기인데 아니 저는 100%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자제해야 될 게 감정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토론에서든 밖에서든 대중한테 얘기할 때 감정을 드러내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는구나. 그리고 왜냐하면 토론회는 앞으로 더 격해질 거거든요. 1대1 토론에서도. 그럼 막 거기서 막 화내고 막 이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더 심한 공격, 더 심한 이런 발언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제 10번 중에 이제 2번밖에 안 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남았는데 몇 번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욱하면 제가 보기에 좀 정치 지도자로서는 아닌 거죠. 한마디로. 이거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 이제 이준석 당대표잖아요. 자기가 당대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화살은 자기가 맞아놓고 왜 자기들끼리 싸워야지 왜 우리 당원들한테 그러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게 순환시켜서 얘기를 했지만 저 말을 들은 당원들은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아니 무속 논쟁이 커지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또 이거 취향의 문제다. 이렇게 좀 많이 방어를 해준 것 같은데. 원래 이준석 대표의 있습니다. 워딩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요. 이 와중에 또 이제 사진 한 장, 이게 우리가 쩍벌이라고 얘기하는 저 자세는 고쳐지지 않았다. 어찌 보면 또 윤 후보의 고집을 보여주는 장면 같기도 해서 그럼 이제 고칠 생각보다는 밀고 나갈 의지가 더 강한 거 아닌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각설하고 시즌2 이야기 나눴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편의점 상품권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경제본부로 찾아뵙고 있는데 첫 주에 정말 많은 팬들이 생겼습니다. 넷플릭스 뺨치는 경제 스토리텔러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이제 다른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한 주 나오고 교체된 거냐. 그럴 리가 없다. 막. 그래서 오늘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중국 석탄난으로 고통스러운 겨울이 오고 있다. 그래서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유명 대사 Winter is coming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 시리즈가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아니 사실은 이렇게 더 이야기가 있으려나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근데 보니까는
되짚어 보니까 당일날 새로운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당일날. 저희 방송했던 게 9월 30일인데 네네. 당일날 유럽에서 ECB 유럽 중앙은행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미국 연준 의장 콜린 파월 네. 의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인플레가 더 갈 것 같다. 인플레가 더 갈 것 같다. 네,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 그 말하고 나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뉴욕 증시도 떨어지고요. 우리 증시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네. 유가는 올라가고 또 환율은 또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 환율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 사실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이게 다 그 말하고 관계가 있고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뭐 이걸 뭐 금융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제일 많이 들어보신 말이 이걸 거예요.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올해 내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사실 테이퍼링을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요동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 지금 왜 배가 고프죠? 했을 때 밥 먹을 때가 돼서 배가 고픕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이면에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기대하던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원자재, 에너지, 뭐 물류, 뭐 반도체 중간재 이런 쪽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아니면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이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뭐 올해 내내 나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미국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고 양적 완화. 근데 이제는 슬슬 출구 전략을 써야 된다. 양적 완화를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줄여나가겠다. 맞습니다. 이게 일명 테이퍼링이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연준 의장이 그동안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좀 오래 갈 것 같다. 자, 그럼 지난주 9월 말에 얘기해 주신 이 중국 말고 다른 나라 지금 말씀하신 그 에너지원, 석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또 있어요. 석탄에서 시작을 해보죠. 사실은 뭐 중국이 어렵다고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석탄 산지에 홍수가 났습니다. 산시성에. 중국의 석탄이 한 30% 정도를 생산하는 지역에 한 60개 탄광이 홍수 때문에 문을 스스로 안 사기로 해버렸고 그럼 이제 내부에서 자급자족 수급해야 되는데 거기선 또 홍수가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공교롭게도 인도도 탄광에 홍수가 났습니다. 두 나라 공통점이 석탄 화력 발전에 전기의 60% 정도를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입니다. 매연이 또 많은 나라들이죠. 세계 공장이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의 물가가 올라가면 전 세계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겨울이란 말이죠. 석탄은 이렇고요. 바람이 안 불어서 난리가 난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람이 안 불어서? 보통 불면 난리인데 어느 나라들이에요? 풍력 발전에 의존하는 나라들. 유럽이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빠른데 영국이 특히 심각합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 영국이 한 20-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람이 안 부니까 에너지가 부족하고 안 그래도 그 지금 뭐 보복 소비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LNG 가스를 많이 쓰는데 LNG 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구할 수도 없어져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사실 홍수, 바람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사실은 근본 원인은 아니겠죠. 좀 더 근본 원인으로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죠. 자, 어쨌든 좀 기이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 겨울을 앞두고 엎친 데 덮치고 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 근본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제가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요.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게? 노벨 경제학상 얼마 전에 발표가 났죠. 지난 월요일이에요. 데이비드 카드 이 3명이 받았는데 이분이 대빵으로 받으신 거예요. 노동경제학자. 상금도 이분이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나머지 두 분이 반반 쪼개 가져갑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똑같이 n분의 1이 아니군요. n방이 아닙니다. 더 기여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갑니다. 데이비드 카드 교수. 근데 한겨레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눈에 띄었습니다. 장담하건대 20-30년 뒤에도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가려내는 중일 것이다. 대공황 이후에 가장 심한 불황인데도 기적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 해석하기 쉽지 않다. 수십 년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뭔가 경제적 현상을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종류의 방법론으로 이번에 상을 받으신 거거든요. 실증 분석에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앞으로 20-30년 뒤에도 이 얘기를 계속할 얘기니까 이거 정말 좀 더 면밀히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보복 소비라고 부르는 이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출발은 합니다. 근데 이게 보복 소비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복 소비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보통 경제 현상은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물결치듯 항상 사이클 분석이잖아요. 공황이든 아니면 뭐 인플레든 호황이든 파동이거든요. 그렇죠. 물결이고 그래서 스무스합니다. 보통 이렇게 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물결치듯 올라가고 떨어져도 그렇게 올라가고 좀 급해도 여튼 곡선이에요. 근데 코로나 시기는 기억하시겠지만 직선입니다. 순식간에 셧다운이 됐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셧다운이 풀리자마자 순식간에 직선으로 경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류의 경험을 인류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경제적으로 이런 사이클을 경험한 적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깜짝 놀랐는데 이탈리아나 영국, 프랑스에서 수만 명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막 급증할 때 셧다운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2차 대전 이후 봉쇄력을 내린 적이 없는 선진국들이 유럽 선진국들이 봉쇄하고 있다. 통행증이 있어야 생필품 사러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자,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 얘기 나왔고요. 인플레이션 우려 얘기 나왔고요. 자, 미국 연준도 그랬고 전문가들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래 가고 있고 더 갈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경제 스위치를 한번 껐다가 우리가 집에 뭔가 가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두꺼비 집 내린다 그러잖아요. 한번 껐다 켜보자. 컴퓨터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껐다 키면 뭐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끄면은 다 멈춰버렸다가 갑자기 다시 전원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경제 현상, 외생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보복 소비라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공급 차원의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그리고 단기간일 줄 알았는데 최소한 지금은 중기 현상이 됐고 어쩌면 장기 현상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장기 현상이 되면 이거 오일 쇼크랑 같은 거거든요. 오일 쇼크는 80년대 내내 그 전 세계 경제를 짓눌렀고 그러면서 경제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려가 시차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복 소비라는 게 코로나가 전 세계가 한 번에 알았다가 한 번에 다시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별로 뭐 백신이나 확산 속도가 다 달랐고 그러면서 하나로 연결된 전 세계 공급망. 중국이 공장이고 뭐 중간재를 우리나라가 공급하고 소비는 뭐 유럽이나 미국이 하고 이런 종류의 공급망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꾸 막힙니다. 동맥이 자꾸만 이상한 데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도는 겁니다. 안 도는 일이 반복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 반도체가 지금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병목 현상이 있어서 아이폰을 이번에 1000만 대 생산을 줄인다고 하거든요. 올해 출하량을요. 그게 왜 이렇게 되느냐. 반도체 때문인데 뭐 중국 전기 때문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그 바이든이 오늘 또 삼성전자를 불러다가 또 회의를 했다고도 하죠. 오늘이요? 오늘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뭐 운송, 물류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한데 여튼 계속 이렇게 그 병목 현상이 시차 때문에도 발생하고 또 미중 경쟁도 겹쳐버렸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병목 현상이 예상치 못한 데서 튀어나와서 지난해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선전하고 있는데 신차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국내에서 차 바꿀 때가 된 분들이 저희 아는 분도 그런데 차를 주문했더니 5개월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국내 차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뭐 중국에서 무슨 이제 전기 장치가 안 온다는 거죠. 그 물량 공급, 부품 하나가 공급이 안 돼도 차 전체는 출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병목 현상 얘기하신 게 딱 와닿긴 했는데 저 요거 좀 궁금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삼성전자에 기업 정보 내놔라. 근데 이게 지금 이 자유시장 경제의 수호자가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의 이 기밀 정보 달라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되나요?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미국도 도대체 반도체 난이 왜 안 풀리냐? 너네가 지금 안 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 말고 중국에 먼저 주는 거야? 진짜 재고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한지 알면 우리가 도와주기도 할게. 이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과 시나리오가 다 들어가서 일단 정보를 좀 내놔봐라고 자기 나라 기업도 아닌
한국 기업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확인해보자 이런 거군요. 네, 반도체를 우리나라하고 대만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병목들이 나타나는 게 글로벌 공급망에서 반도체는 대한민국과 대만 두 나라에 의존하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완제품들은 중국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막히면 전체의 이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경향이다. 자, 이거 뭐 인플레이션 오래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풀릴 전망 예견되나요? 일단 올 겨울은 계속 갈 것이다. 지금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이 뭐 분석하시는 분들의 얘기인데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짧을 것이라고 했는데 못 맞췄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망도 사실은 지켜봐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자, 좀 겨울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와 경제본부 겨울이 오고 있다 이야기 나왔고요. 0408님 뉴스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외근 업무 중인데 차에서 내리기 싫어요. 이 프로 너무 좋아요. 자,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 상품권 0408님 보내드리고요. 5137-5410-9643-4934 4515님께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